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소폭 늘어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오늘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능인데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2주 전에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 수능을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주 지났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조금 방역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제 확진자 수가 540명을 또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이제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고 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고 이전에 비해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계를 올려도 국민들의 행동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그런 효과들이 겹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증가세가 일단 꺾이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크지 않다. 또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꺾였다고 하기에는 다시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서서히 또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꺾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23, 24, 25에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500명대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방역 당국이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값을 되게 1.5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근데 요번 주 숫자까지를 포함해서 그 감염 재생산 지수를 다시 내면 아마 한 1.2에서 3 사이 정도의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좀 길게 보면 꺾였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은 이제 지금 좀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당 기간 아마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한계를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꺾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저 화면으로는 지역별로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지금 쏠려 있지만은 17개 시도에서 골고루 환자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좀 방역당국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이게 이제 3차 재유행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1, 2차 유행은 어딘가 대규모 감염이 생기고, 그러니까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광화문발 감염이라고 하는 대규모 집단 감염의 클러스터가 있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확진자 수를 차지하는 경우였던데 반해서 지금은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모여서 300, 400, 500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감염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물론 수도권에 환자 발생이 많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전국화 감염이 전국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중대본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에 이동량이 감소했다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역시나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 추이를 봤을 때 지난달 11월 달 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14일에서 15일 그때는 3,589만 건이었는데 28일에서 29일 때를 보면은 2,767만 건 정도로 한 23% 정도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이동량 변화라면은 확진자 감소 추세를 좀 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감소가 보여야 하는 걸까요? 요 정도 수치는 지금 우리가 그 지난 2월 달에 경험했던 대구에서의 신천지 감염 때 이동량이 감소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수치고요. 지난 여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정도 이동량 감소로 사실은 그 확진자 숫자가 떨어져야 맞는데 이게 계절적 요인과
그다음에 2번의 감염을 거치면서 확진자의 숫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요인만으로 확산세가 꺾이거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 휴대폰 이동량을 통해서 이 감소폭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방역대책본부에서의 그 예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당분간 이 추세가 좀 이제 곧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그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책본부의 그 의견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분간 지금 추세가 유지될 지금 것이다.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게 그 현재처럼 뭐 400명에서 500명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그러면 2단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높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오히려 낮춰야 되는 건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지금 올 겨울 방역의 어떤 전략 방향성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이 거리두기 단계를 네. 높일 것인가, 네. 유지할 것인가, 또 네. 낮출 것인가. 예. 낮추기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크게 하나는 확진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예. 얼마나 되느냐와 그다음에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400, 500대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증가 속도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높여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확진자의 숫자가 그럼 그 다음 기준이 되는데 예. 500은 우리 경험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하면 가장 낮은 단계를 막 넘어선 수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1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가장 낮은 단계로 그 분류를 하는데요. 예. 그 인구 10만 명당 1명은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 수 1일 512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1단계와 2단계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 중환자를 볼 병상과 인력을 늘리고 현장의 방역 인력을 늘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확진자 수를 조절하려는 정책, 그런 일변도 정책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어쨌든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수도권에서 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12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걸 연장할 것으로 지금 네. 보이거든요. 네. 이걸 뭐 더 격상시켜야 된다 네. 하는 의견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냥 현상 유지해서 좀 더 효과를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2주 단위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한 다음에 효과를 보려면 그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지난번에 1주간 시행하는 것을 네. 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 2주 정도를 보는 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단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증가 추세가 빠르진 않지만 어제까지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를 보면 472명이었습니다. 네.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2.5단계 격상 그렇습니다. 기준을 충족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로만 보면 2.5단계를 충족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봄, 여름의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봐도 그건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에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방역에 너무 치중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직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어쨌든 지금 뭐 재감염 생산 지수 네. 이거 자체가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리두기 격상은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중증 환자도 또 그 급격하게 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병상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현재 정부가 그 코로나 중환자를 위해서 확보한 전용 병상의 숫자가 162병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 중환자 병상이 한 10,000개쯤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큰 병원에서 주로 성인들을 보는 중환자실만 따져도 한 6,000개쯤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000개나 6,000개 중에 162개를 지금 전용 병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전체 병상이 한 2%나 3%밖에 지금 확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병상과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하면 사실은 우리가 병상이 부족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환자 병상을 200병상만 더 확보하면 그 코로나19 하루 발생 환자를 1,000명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3단계를 그냥 현재 기준으로는 하루 1,000명이 발생하면 3단계로 가야 되는데, 확진자 증가세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000명이 생겨도 사실은 2단계나 또는 2.5단계로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중환자 병상 200개를 확보하는 것과 그 20만 개, 또 200만 개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한 단계를 올리면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업소수로는 200만 개, 거기에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하면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중환자실 200병상을 확보하는 것과 1,000만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얻는 것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오늘 수능이니까요.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일반 학생 각각 다 이제 분리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물론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험장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증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험생 중에 일부는 그 증상이 없는 코로나에 걸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제 학생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나긴 할 텐데,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확진자 숫자는 10만 명당 1명 정도이고, 그게 이제 그 잠복기를 고려하더라도 그거에 뭐 한 10배, 20배 정도의 숫자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실에서 마스크 쓰고 환기하고 거리두기하고 그러면 또 감염의 위험성이 낮아져서 그 수험장에서의 감염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숫자, 뭐 수십 건이 생기거나 수백 명이 감염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뭐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앞서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 시험 보는 학생 가운데는 아예 방호복을 입고 나온 학생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수험생들은 좀 걱정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의 경우도 많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됐고 또 회복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뭐 수험생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시험 볼 때 방역적 수칙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조사를 좀 받아봐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시험을 마치고 나서 예를 들면 접촉자와 그 접촉한 것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코로나19를 의심되는 증상 같은 것이, 그러니까 뭐 열이 나거나 또는 뭐 후각 미각을 잃거나 뭐 목에 우리가 이제 그 목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게 되겠죠. 결국에 더 많이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능 이후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수능 이후에 역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아까 방역 당국에서도 당부를 한 것처럼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 오랜 스트레스에서 해방감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감염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은 수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보내시는 게 시간을 보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